자, 이제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예비교사 워크숍 두 번째는 수학적 사고를 초점으로 경인교육대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렛을 보셔도 되고, 네, 시작합시다. 저희 발표 논문은 프로시 증상 연구 논문 463페이지에 있고 이제 영상 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접통행 하노이탑의 규칙 탐구와 그 속에 나타나는 수학적 사고에 대해 발표할 윤성환, 정수빈, 최자영입니다. 기본 하노이탑에서는 원판을 어느 기둥으로든지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지만 인접통행 하노이탑의 경우 바로 인접한 기둥으로만 원판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부여됩니다. 연구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접통행 하노이탑의 수학적 원리를 탐구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수학적 사고 및 태도를 갖출 수 있게 되는지 분석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입니다. 다음은 카다기리 시게오 교수가 제시한 수학적 사고 및 태도를 요약한 표입니다. 내용적 사고와 방법적 사고에서 기를 수 있는 수학적 사고는 무엇인지, 더불어 어떤 수학적 태도까지 갖출 수 있는지 예비 초등교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잠시 전통적인 하노이탑에 대해 알아봅시다. 원판의 개수가 n개 있을 때 최소 이동 횟수는 2n제곱-1이라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원판의 개수가 1개일 때는 1회, 2개일 때는 3회, 3개일 때는 7회, 이렇게 개차수열을 이룬다는 규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원판의 개수에 따라, 즉 짝수개이거나 홀수개일 경우 각 원판이 이동하는 기둥의 순서에서도 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A 기둥에서 B로 이동하는 인접통행 하노이탑에서 발견한 규칙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를 보겠습니다. 원판의 개수가 n개일 때 최소 이동 횟수를 an이라 하겠습니다. 원판이 하나 추가되면 an은 이전 an-1의 횟수에 표에 보이는 초록색 상자 부분이 추가됩니다. 이때 추가되는 초록 상자 부분의 횟수를 bn이라 하겠습니다. 초록 상자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니 bn의 수는 bn-1의 수의 3배를 한 수입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an은 an-1 더하기 3의 n-1승이 되어 수열을 정리하면 A에서 B로 원판이 n개일 때 최소 이동 횟수는 2분의 3의 n-1회가 됩니다. 다음으로 표의 1번 원판만 집중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판이 1개일 때 1번 원판은 1번 이동, 2개일 때는 원판이 1개일 때 1회에 더하여 2번 추가 이동합니다. 원판이 3개일 때는 앞선 원판 이동 횟수에 추가하여 초록색 상자 속의 2회를 3번 곱한 6회를 더합니다. 원판이 4개일 때는 앞선 원판 이동 횟수에 추가하여 초록색 상자 속 6회를 또다시 3배한 18회를 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번 원판은 원판 개수가 증가할 때마다 이동 횟수가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2번 원판은 원판 개수가 2개일 때부터 증당하여 3의 0승부터 똑같이 증가합니다. 즉, 원판이 n개일 때 K번 원판의 이동 횟수는 3의 n-K회가 됩니다. 두 번째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번 원판의 이동 횟수는 앞서 정리한 규칙에 따라 3의 제곱수이기 때문에 홀수 횟수로서 2n-1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m이 짝수일 때 원판의 이동은 A에서 B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CBAB를 계속 움직이지만 항상 C에서 B로 끝납니다. 처음 B로 이동하는 1회를 따로 분리하고 이동 횟수의 절반은 B를 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C에서 B를 가기 때문에 A보다 C로 1회 더 갑니다. 정리하면 이동 횟수 2n-1회 중 m이 짝수라면 각 기둥으로의 이동 횟수는 A 기둥으로 2분의 n-2회, B로 n회, C로는 2분의 m회입니다. m이 홀수일 때 원판의 이동은 A에서 B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CBAB, CBAB를 계속 움직이지만 항상 A에서 B로 끝납니다. m이 홀수일 때의 규칙과 동일하게 B는 m에 이동하고 이 경우에 A와 C 기둥 도착 횟수가 같습니다. 정리하면 A 기둥으로 2분의 n-1회, B로 n회, C로는 2분의 n-1회 이동합니다. 그리고 원판의 수가 1개일 때부터 n개일 때까지 1번 원판 ABC의 이동 횟수를 각각 더하면 총 ABC로의 이동 횟수가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A 기둥에서 C로 이동하는 인접통행 하노이탑에서 발견한 규칙들입니다. 세 번째 표를 보면 원판 개수가 추가될 때마다 AN의 구성은 이전
A n-1 묶음을 3번 반복하고 중간중간 n번째 원판을 1회씩 2번 이동합니다. 식으로 표현해보면 A2는 3 곱하기 A1 더하기 2, A3는 3 곱하기 A2 더하기 2로 2를 정리하면 A에서 C로 원판이 n개일 때 최소 이동의 수는 3의 n-1가 됩니다. 두 번째로 표를 참고하여 1번 원판은 원판이 1개일 때 2번 이동, 2개일 때는 원판이 1개일 때 3배, 그 뒤로도 계속 3배씩 2, 6, 18로 증가합니다. 2번 원판은 원판 개수가 2개일 때부터 등장하여 2, 6, 18로 똑같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원판이 n개일 때 K번 원판의 이동의 수는 2 곱하기 3의 n-k회입니다. 네 번째 표를 보겠습니다. A에서 C로 가는 인접통행에서 K번 원판의 이동의 수는 위에 정리한 규칙에 따라 짝수 횟수로서 2m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m은 항상 홀수가 됩니다. 원판의 이동은 A에서 B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CBAB를 계속 움직이지만 항상 끝은 B에서 C로 끝납니다. 모든 이동은 BC 또는 BA로 2번 중 1번은 B를 지나고 처음 이동했던 C 기둥이 A보다 1회 더 많습니다. 정리하면 EM회 중 A 기둥으로 2분의 n-1회, B로 n회, C로는 2분의 n 플러스 1을 이동합니다. 그리고 원판의 수가 1개일 때부터 n번까지의 1번 원판 ABC의 이동의 수를 각각 더하면 총 ABC로의 이동의 수가 나옵니다. 인접 변형 하노이 탑에서 정화식을 도출하였습니다.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n개의 원판이 A에서 B로 옮겨지는 유형입니다. 첫째, n-1번째까지의 원판은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B로 옮겨집니다. 둘째, n번째 원판은 B에서 C로 오직 한 번 옮겨집니다. 셋째, 원판의 개수가 같다면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B로 가는 횟수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을 정리하면 이 식은 공비수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식이 도출됩니다. 다음으로 A에서 C로 옮겨지는 유형입니다. 이동이 대칭적이므로 A에서 B로 이동하는 횟수가 반복됩니다. 즉, QNAC는 PNAB의 2배이므로 따라서 다음 식이 도출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하노이 탑의 규칙성의 원리, 그 과정에서 예비교사가 사용하는 수학적 사고와 태도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본고에서 다룬 하노이 탑 이외에도 다양한 변형 하노이 탑들과 해법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탐구는 후속 연구로 남깁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일단. 네. 박수는 많이 쳐줄수록 좋으니까 우리가 서로 쳐줍시다. 일단 발표 끝나자마자 박수 한번 하고 질의응답 끝나고 1조 전체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한번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1조 사람들 다 그 마이크 켜주시고요. 우선 1조에서 발표를 한 이후에 조금 전에 그 영상에 담지 못했던 내용들 보충하고 싶으신 분은 보충하셔도 됩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조가 질문을 할 겁니다. 다른 조 질문하실 때는 그 손들기 오른쪽 참가자 전체를 클릭하고 나면 맨 그 리스트가 쭉 뜨고 거기에 오른쪽에 손들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또는 뭐 직접 이렇게 화면상으로 손들어도 상관없고요. 질문 받을 동안, 질문 받을 동안 해당하는 부분 좀 띄워놔 주세요. 혹시나 몇 분에 다시 띄워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이정아 선생님 질문해 주세요. 만약에 초등학생들한테 인접통행 하노이탑을 가르칠 때는 그 지수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초등학생들한테 인접통행 하노이탑을 수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네, 1조는 아무나 질문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은 지수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때문에... 여보세요? 네. 네, 최자영 선생님 말씀하세요. Trial version. 응? Trial version. 아예 안 들립니다. Trial version. 최자영 선생님 소리가 네? 안 들려요. 지금은 들리시나요? 네. 아, 네.
초등학생은 지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지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습시키기보다는 원판의 개수를 줄여서 규칙성을 통해서 숫자의 규칙성 이런 거를 통해서 학습시키면 인접통행 하노이탑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혹시 그 원래 인접통행이 아닌 그냥 일반 하노이탑에서는 2의 n제곱이었는데 인접통행에서는 3의 n제곱에 대해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마 기둥에 원래는 A에서 C로 원래는 바로 움직일 수 있었는데 A에서 B, B에서 C로 거치는 횟수가 1을 증가하기 때문에 3의 n제곱이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 나와서 1조가 그 인접통행 하노이탑의 일반항을 잘 구했잖아요. 이 일반항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고등학생 수준들 점화식을 이용해서 고등학교 때 여러분은 지금 수능을 거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풀 수 있어요. 또 이걸 푸는 특별한 방법이 이제 특성 방정식이라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점화식을 구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예비 교사들이니까 예비 교사의 입장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소재 자체가 바꾸어지기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한두 가지 몇 개를 탐구하면서 일반항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표에 아까 조금 한번 저 화면 몇 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영상 화면을 표로 나온 거, 네, 이런 거, 이런 이제 표에서 나오는 공통점을 찾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써놓으면 쭉 써놓으면 그렇죠? 일반적인 하노이탑이라도 마찬가지고 인접통행 하노이탑이라도 마찬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변형 하노이탑들 중에 뭐 일방통행 하노이탑도 있고 기둥이 4개인 것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1조는 저 인접통행 하노이탑만 이제 살펴봤다면 2의 거듭제곱으로 나오는 것이 3의 거듭제곱으로 바뀔 때 그들 사이에 무슨 연관성 때문에 2의 거듭제곱 대신에 3의 거듭제곱으로 딱 될까? 이거 의문이 들지 않아요? 이정아 선생님 의문이 들었죠? 네. 본인은 답을 알고 있어요 혹시? 아니요, 저는 모르는. 근데 이 발표를 처음 들으니까 그렇다. 그렇다면 1조는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지만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확실하게 그런 과정을 증명하지 못해서 여기서 그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네, 오케이. 맞고. 굿.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핵심은 수학적 사고잖아요. 네. 문제 풀이보다는 사고란 말이에요. 네. 방금 그러면 2의 거듭제곱에서 3의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연관성 있게 넘어가는 게 이게 바로 유추적 사고란 말이에요. 이미 알고 네. 있는 것을 바탕으로 3의 거듭제곱으로 답은 아니지만 그 연관시켜 보는 거. 유추적 사고도 있지만 유추해 보려는. 그다음에 좀 전에 표 앞으로 다시 가보세요. 밑에 여기 지금 결론 부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결론 부분에 있는 내용이 본문의 어느 부분에 나타나는지가 여기서 같이 설명해 주면 참 좋을 뻔했었어요. 맨 뒤에만 네. 이렇게 모아놓으면 조금 전에 네. 그 표에 분명히 여러분이 사고를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표를 그리기에는 표 그리기 전략을 통해서 뭐 시각적으로 눈에 띄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군들끼리 이렇게 묶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그 묶는 것이 어떤 추측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런 사고가 분명히 여러분이 사용됐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네. 부분이 아니라 내용 속에 어떤 사고가 되는지 그 예시를 아무거나 한두 가지 이야기 좀 해줘봐요. 이거 시간이 1조 발표 시간이 너무 왜냐면 우리 다음 타임에 또 있어요. 안 되겠다. 10분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 이제 제가 코멘트하면서 그게 조금 더 보완이 되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네. 그 우리 이정아 선생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니까 내가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이 계속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 수업이 원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소재는 안 됩니다. 괜찮아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초등학생용 소재가 아니라도 상관없는데 그 해법 속에 나는 어떤 사고를 했는지를 결론 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본문에 같이 설명을
연결해준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기를 하나 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공유. 네, 프로시딩에는 46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 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님게임의 확장 및 일반화를 통한 수학적 사고 과정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경인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강수민, 김희랑, 윤수빈입니다. 발표는 연구 목적, 이론적 배경, 연구 결과, 결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연구 목적은 님게임 해법의 일반화된 식을 도출하고 이를 변형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현된 예비교사 연구자들의 사고 유형에 대하여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님게임의 일반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님게임이란 정해진 규칙에 따라 두 사람이 번갈아 돌을 가져갈 때 마지막 돌을 가져가는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 또는 패배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베스킨라빈스 31 게임을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님게임에서는 님썸을 이용한 계산을 통해 필승 전략을 찾는데요. 님썸이란 주어진 바둑돌 수를 이진수로 나타낸 후 그것들을 XOR 연산을 통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XOR 연산이란 각 행의 바둑돌 수를 이진수로 변환한 것을 각각 더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일반 전략과 관련된 자세한 풀이는 저희가 QR코드로 제시해 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반적 님게임을 역님게임 또는 여러 방향 님게임 등으로 변형시켜 변형된 님게임을 만드는 데 유용하게 쓰이는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브라운과 월터의 와리프낫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체계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방법으로 4가지 단계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속성 열거하기, 두 번째 속성 부정하기, 세 번째 변경된 속성에 관련된 의문 제시하기, 네 번째 의문점 분석하기입니다. 와리프나 전략에 따라 문제를 만들게 된다면 학생에게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게 하며 능력에 맞게 능동적으로 수학학습에 참여하게 하고 흥미와 도전의식을 갖게 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와리프나 전략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QR코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님게임의 전략을 이해하고 일반화할 때는 어떤 수학적 사고들이 사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적 사고 측면에서는 이진법의 수를 십진법으로 변경하면서 이에 대한 관계식을 세어보는 과정에서 식에 대한 사고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방법적 사고에서는 이진법의 풀이를 더욱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식이 있을까 고민해보면서 규칙성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귀납적 사고가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학적 태도입니다. 이진법의 균형을 일반화하는 식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간결 명확하게 나타내려는 태도, 더 나은 것을 알아보면서 사고 노력을 절약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님게임에서 학생들이 사용할 법한 하렐과 털의 일반화 및 증명 유형을 선별한 것입니다. 일반화의 유형에는 재구성적 일반화와 확장적 일반화가 있고 증명 유형에는 활동적, 시각적, 수치적, 형식적 증명이 있습니다. 위의 4가지 증명 중에서 님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 증명으로는 활동적 증명과 형식적 증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동적 증명은 증명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이 과정에서 시각적이고 언어적인 요소도 포함되지만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물리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님게임에서 구체적 조작물인 바둑돌의 물리적 움직임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님게임의 필승 전략을 선보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 증명이란 형식적 형태로 쓰고 논리적 논증을 표현하고 가정과 결론 사이에 명백한 관계를 만드는 연역적 형태의 증명을 말합니다. 이는 님게임에서 XOR 연산을 활용하여 이진수 사이의 덧셈을 형식적 형태로 쓰고 님썸의 합을 0으로 만들어 필승수와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구 결과로는 역님게임의 일반화적 확장 그리고 여러 방향 님게임의 해법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역님게임이란 일반 님게임과 기본 구조는 동일하나 마지막 돌을 가져가는 사람이 지게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수란 역님게임의 해법을 분석한 내용은 QR코드에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님게임과 역님게임의 필승 전략인 이진법을 활용한 학습을 바탕으로 큐브를 이용한 여러 방향 님게임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방향 님게임은 승리하기 위해 가져야 할 큐브와 이를 중심으로 여러 방향으로 연결된 큐브들로 구성됩니다. 이에 따라 1방향, 2방향, 3방향 이상의 게임으로 구분할 수 있고 특히 3방향 게임 중 큐브를 무제한으로 가져가는 경우까지 깊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반화 과정은 아래의 사진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게임의 해법을 탐구하는 사고 과정은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단순화와 기납적 사고를 거쳐 일반적인 해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해법을 그림이나 기호로 나타내는 표현의 사고와 식에 대한 사고, 일반화의 사고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내용을 간결하고 명백하게 나타내려는 태도와 더 나은 것을 알아보면서 사고 노력을 절약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님게임의 해법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전하는 과정에서 포괄적 일반화, 재구성적 일반화, 확장적 일반화의 사고를 증진할 수 있는 유용한 수학학습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비교사 연구자들은 해법을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활동적 증명을 통해 포괄적 일반화를 시도하다가 시각적 증명과 수치적 증명을 통해 재구성적 증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형식적 증명은 확장적 일반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문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일단.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혹시 발표 내용에 조금 더 보충해 주실 분? 미처 설명하지 못했는 부분에. 없으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손을 들고 하셔도 되고요. 그 채팅방에 쳐주셔도 됩니다. 네, 화면 공유 꺼보세요. 이제 이건 너무 작아서. 질문. 그 N방향 님게임의 일반 해법이 지금 쭉 구해졌잖아요. 네 방향일 때는 어떻게 해요? 혹시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은 프로시딩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제한으로 갔거든요. 네 방향일 때의 해법은 어떻게 해요? 생각해 봤나요?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더라도 이런 질문 자체가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내잖아요. 네, 강수민 선생님. 누가 대답하려고 그랬나? 네 방향도 그 세 방향 이상 님 게임이랑 동일한 양상으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봤어요?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왜 시간 관계상 안 해봐? 우리 수업 시간에 그 과제에 있었잖아요. 그때 네 방향, 다섯 방향, 10단계 넘어가면 네 방향, 8단계인가 넘어가면 네 방향 나오는데 네 방향이라는 게 네 줄짜리, 그죠? 네네네. 네 줄. 했어요. 아니, 지금 방향님 게임이라는 거는 그 가운데를 가져가는 사람이 진다 또는 이긴다로 해놓고 이 날개만 달아놓은 거잖아요. 네네. 제가 착각해서 네, 잊고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지. 네네. 네. 그러니까 네 방향 같은 경우도 이 가로세로 네 줄이면 하나가 이미 균형을 이루면 세 줄로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네네. 두 개가 쌍이고 둘도 쌍이면 쌍쌍. 그때 사실은 이제 제한이 없으면 유제한이면 모드 K 플러스 1. 물론 이제 최소값 더하기 최대값 그 모드로 나머지가 같게만 맞추면 이게 균형인 건데 오전반에도 이제 그런 발표를 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모드일 때 해법은 오전반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오후반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는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필승해, 필승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필승해. 그러니까 세 모드일 때는 1, 2, 3, 1, 4, 5 그다음 또 뭐예요? 1, 6, 7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1, 2n, 2n 플러스 1. 그리고 세 방향일 때는 세 방향일 때 그렇고 두 개일 때는 2 그다음에 2, 3, 5는 안 되고 2, 5, 7인가? 안 돼. 아니 2, 5, 7인가? 그런 해법이 있잖아요. 그런 해법들의 다 공통점이 쭉 필승해로 나와요. 이걸 이제 무제한으로 가져가면 이진법인 거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방향을 조금 늘리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언급을 안 했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몰랐던 거면 확장해보려는 태도. 궁금한 것을 좀 확장해보려는 그런 태도에서 이게 이제 4개일 때는 어떻게 될까? 구체적으로 따져가죠. 이제 그러면 시행착오를 할 거예요. 수량을 줄여. 그게 단순화의 사고죠. 개수를 줄여서 단순화. 그 다음에 규칙을 하나 표로 만들어. 표 그리기 전략 속에서 그걸 시각화로 나타내는 거죠. 전략이 있고 사고가 있고. 그럼 이때 이제 이 사고에서도 내용적 사고가 있고 방법적 사고가 있고. 그럼 내용적 사고와 방법적 사고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먼저냐 우선이냐 이거는 구분하기는 어렵지만은 분리하기는 어렵지만은 구분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걸 이제 카다키리 시게오 교수가 시도를 했던 거고 그 이론적 배경이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 중간에 QR코드를 넣어주면서 어떤 사고다라는 걸 보충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걸 말에 설명을 했지만 원고에는 그게 잘 안 나타났으니까 만약에 나중에 이거를 만약에 논문으로 낸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발표하고 나면 졸업 논문 대체 보고서로 다 끝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혹시나 수학 관련 분야의 학자로서 이런 학회에 또 발표를 하게 되면 논문으로 학술지에 실리기도 하고 그럴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그걸 분석해서 글로만 만들어내면 학자 수준의 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보고서만 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방법으로만 시도를 하면 되니까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 2조의 특성은 카다키리 시게오의 그 수학적 사고뿐만 아니라 누구 거 있었잖아. 아까 발표할 때. 하렐톨. 하렐과 누구? 톨? 그 사람들이 그 외국인 학자를 가져왔잖아요. 그죠? 3구문으로 있네. 하렐과 톨. 하렐과 톨의 일반화 사고. 여러 가지 사고들 중에서 특별히 일반화. 그 일반화가 이제 수치적 증명을 넘어서 형식적 증명으로 가는데 초등학생들은 주로 수치적 증명을 하죠. 중학생들 이상으로 이제 공식을 만들어내니까 형식적 증명이 가는 거고. 그럼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그 증명은 형식적 증명이 맞아요. 근데 수치적 증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애매한 겁니다. 그러나 초등학생들도 이 프루프라는 말을 쓰지 않고 justification이라고 justification 정당화라는 말을 쓴다면 수리적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정당화한다. 그걸 포괄적 예시에 의한 정당화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포괄적 예시. 구체적인 수치가 있는 예시. 이게 전체를 다 대표하는. 그럼 그 예시를 통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 그런 어떤 정당화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아마 발표한 게 아주 좋은 그 포커스였던 것 같아요. 네. 잘했습니다. 이진법 여기 설명은 있는데 원고는 있는데 설명 안 한 거죠. 그죠? 이건 또 2학년 초등학생들에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간 거죠? 네, 잘했습니다. 아까 다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 이진법 우리 교대생들이니까 이진법 다 탐구를 할 수 있어요. 이제 1학년만 돼도 다 해요. 지식의 그 수준은 높은 수학 능력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은 아주 뛰어나요. 그런데 이제 2학년에게 제가 특별히 포커스를 둔 것은 내 사고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학생의 어떤 반응을 교사의 입장에서 또 예비 교사의 입장에서 이건 어떤 사고를 한 걸까라고 추측하고 그 사고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 이번 강좌의 초점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확장까지는 안 가도 깊이는까지 안 가더라도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면 문제 해결 능력은 뛰어나니까 이런 사고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게 의도였으니까 그 사고를 잘 드러내준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앞으로 뭘 더 해보고 싶어요? 님게임이 이거 다 할까? 변형 님게임 많아요. 1학년 학생들이 변형 님게임으로 이걸 좌표축으로 만들고 또 여러분 혹시나 잘 모르겠지만 자기들도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은 수학적 사고 분석하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럼 좌표축으로 만들고 이 2방향, 3방향을 2방향은 그 일렬로 뒀는데 이거를 이제 평면으로 직선으로 꺾어버리면 평면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세 방향도 직교 좌표축으로 하면 공간이 되죠. 그리고 평면에서도 그 면을 채우는 축 위에 있는 개수가 아니라 면을 채우는 첨프 게임으로 그다음에 공간을 채우는 3D 첨프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해나가는데 증명은 못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증명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하면 이 수학적 사고를 분석해 보는가 요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사고가 어떻게 더 확장되어 나갈까를 확장시켜 보려는 이미 확장했다면 그 속에 답을 추측해 보려는 그 추측이 바로 귀납이죠. 그 귀납 추측됐다면 그 귀납할 때도 유추가 들어가죠. 그리고 식이 추측이 됐다면 그것을 증명해 보려는 그 사고에 유발하는 이게 사고를 유발하는 게 태도다. 그래서 그 사고를 통해서 증명해내면 그게 바로 연역적 사고로 확장된 거고 일반화된 식으로 나타내면 일반화의 사고를 한 거고 식으로 나타내면 식에 대한 사고고 뭐 이런 거죠.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실내의 진학 게임에서 나타나는 예비 초등교사의 수학적 사고에 대한 연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학술대회 프로시딩 471페이지부터 4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 이론적 배경, 실내의 진학게임 확장, 결론, 참고문헌입니다. 2인 재수의 딜레마는 둘 다 자백하면 5년을 복역하고 한 명만 자백하면 자백한 사람은 석방, 부인한 사람은 10년을 복역합니다. 둘 다 부인하면 둘 다 6개월을 복역합니다. 실내의 진학게임은 2인 재수의 딜레마의 확장입니다. 저희는 실내의 진학게임에서 최고값과 최저값을 얻는 해법과 확장 게임을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수학적 사고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라기리 시게오의 수학적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내용적 사고, 방법적 사고, 수학적 태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내용적 사고에는 단위, 표현, 조작 등에 대한 사고이며 방법적 사고는 귀납, 유추, 연역 등에 대한 사고입니다. 수학적 태도는 자신이 당면한 문제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태도, 이치에 닿으면 조리 있는 행동을 하려는 태도 등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한 가지 사고만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완벽히 분리할 수는 없지만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실내의 진학게임은 상호 협력 시에는 둘 다 2점을 얻고 둘 다 배신하면 0점이며 한 명만 배신하면 배신한 사람은 3점을 얻고 나머지 한 명은 1점을 잃게 됩니다. 이 게임에는 5명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상대가 전판에서 한 선택을 따라하는 따라쟁이, 항상 배신하는 항상 배신자, 항상 협력하는 항상 협력자, 협력으로 시작하다가 상대가 한 번이라도 배신을 하면 배신을 선택하는 원한을 가진 자, 협력, 배신, 협력, 협력으로 시작하여 상대가 한 번이라도 배신을 하면 따라쟁이, 배신을 하지 않으면 항상 배신자처럼 행동하는 탐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캐릭터를 상대하다 보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얻을 수 있으므로 게임형 퍼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얻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시행착오 전략입니다. 시행착오 전략을 사용한 유추적 사고가 있는데 반복적인 게임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고 시행착오를 통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최종적으로 연역적 사고를 신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표 그리기 전략입니다. 게임형 퍼즐은 절차가 정해져 있음을 이용하여 차례대로 표를 그려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고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따라쟁이를 상대할 때 협력으로 2점을 얻다가 마지막 배신을 통해 3점을 얻어야 합니다. 항상 배신자는 협력을 하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항상 배신을 해야 하며 항상 협력자는 협력보다 배신이 점수를 더 얻을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항상 배신을 해야 합니다. 원한을 가진 자는 따라쟁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대하면 됩니다. 탐정은 4회 동안 배신하지 않으면 항상 배신자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처음에 배신을 해야 합니다. 5번째부터 따라쟁이처럼 행동하므로 4번째는 협력을 한 후 마지막까지 따라쟁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대하면 됩니다. 최저점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은 최고점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과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실내의 진학게임 확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추가한 캐릭터는
확률 분석자라는 캐릭터로 첫 수는 협력으로 시작하여 상대가 낸 수를 분석하여 배신을 낼 확률이 50% 이상이면 배신을 내고 50% 미만이면 협력을 냅니다. 확률 분석자라는 캐릭터는 상대의 이전의 모든 기록에 대한 확률을 계산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우가 너무 적을 경우 충분한 확률을 계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 경기당 라운드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의 대응으로 자신의 선택을 결정하는 탐정과 확률 분석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탐정은 자신의 대응을 통해 상대를 탐색하는 방식이고 확률 분석자는 상대의 대응 비율로 상대의 성향을 추정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확률 분석자를 포함하여 변형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면 항상 협력자를 제거하여 배신자나 탐정이 얻게 될 이득을 없애 확률 분석자가 우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 분석자가 항상 배신자를 상대할 때 다른 캐릭터와 달리 일회성만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뢰의 진학 게임에서는 처음에 예상과 확인의 시행착오를 통한 귀납적 사고로부터 시작하지만 확정된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할 때는 이미 확정된 값에 대해 왜 그러한지를 따져 물으려는 태도로부터 연역적 사고를 유발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신뢰의 진학 게임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고안해 보려는 태도를 통해 확장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습니다. 게임 자체만 즐기려 하지 말고 각 캐릭터별 특성을 분석하고 표로 요약하면서 기호화, 수량화와 내용적 사고와 시각화의 방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본인의 이해를 넘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저희들은 상대방이 선택한 전략만 추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기대값을 계산하는 확률 분석자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추가하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더욱 확장해 보려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아까 앞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 분석을 다 했는데 글 속에만 안 나타났고 영상 속에만 안 나타났죠. 근데 여기는 이제 영상 속에 어떤 부분에 어떤 사고들이 드러나는지를 중간중간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분석자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넣었는데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걸 한번 넣어서 그 확률 좀 수학과답게 확률을 계산하는 수학자들이 과연 이 신뢰의 진화라는 게임 또는 이 생태계에서 우리 게임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배신자들이 득실되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막 그런 시도를 한 건가? 추측이 드는데 확률 분석자를 넣은 이유가 다른 있겠죠? 특별한 여러 가지 중에서 확률 분석자를 넣은 이유? 수학과라서? 3조. 이상원 쌤, 윤성현 쌤. 네. 얼굴 켜고 얼굴 보여줘. 발표하는 사람들 얼굴 보여주기로 했잖아. 네. 특별히 확률 분석자라는 거 누가 집어넣었어?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한 그 배경. 생각한 배경이요. 네. 약간 탐정은 뭔가 딱 처음 4회만 보고 그 4회에 대한 내용으로 뒤에 반응을 이제 추론을 하는데 그냥 전체 통계를 내서 반응을 추론하는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오케이. 물론 제가 이제 넌지시 미리 추측을 한 거예요. 그죠? 추측만 한 거죠. 수학과라서 혹시 그런 거 아닐까? 그렇지. 과연 수학을 배우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도태되지 않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까? 어때요? 저는 수학을 배우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용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우리 네. 생각자들만의 생각 아닐까? 여기 지금 국제 수학 교육 학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만의 생각 아닐까?
하지만 그 수학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수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정말? 수학 못 배워도 요즘 대기업 뭐 사장이든 또는 저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수학 몰라도 돈만 잘 벌잖아. 잘 살아가고. 원래 돈이 그렇지. 뭐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실은 이상을 쫓아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들이잖아, 그지? 발은 땅에도 안 딛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수학적으로 분석해 보려는 그런 자세 자체가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아주 고리타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수학하는 사람들의 어떤 참 특징인 것 같기는 해요. 뭘 또 꼬치꼬치 분석해 보려고 하고 그런 자세가 그런 태도가 경제적 이익을 많이 가져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뭔가 윤택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육이 수학 교육을 열심히 배운 사람이 국회만 들어가면 그냥 난장판 뒤집어 아유 갑자기 학회에서 그런 이야기 나온다, 그지?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한번 집어넣은 것은 재밌었던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그렇게 분석해 줘서 고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신뢰의 진학 게임이 한계가 있잖아요. 2인 게임이에요. 2인 게임. 이게 3인이 동시에 한다면. 물론 캐릭터가 여러 명이 같이 있지만 동시에 3명이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2인 게임은 둘만 하잖아요. 주고받고. 근데 이것도 둘씩 대결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라운드를 거쳐가면서 둘씩 대결시키는데 3인이 동시에 들어온다. 즉 아주 이상적인 건 2인 게임은 게임 이론에 특화된 게임일 뿐이에요. 죄수의 딜레마. 그 죄수의 딜레마의 죄수가 3명이라면 이 게임판은 완전히 또 달라질 거예요. 그 확장해보려고 혹시 시도했나요? 혹시 누구? 시도해본 사람. 답은 못 구해도 돼. 에이 윤성현 선생님 왜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어. 이상원 선생님 왜 얼굴 안 내밀어. 이게 갑자기 연결이 안 되네요. 카메라 연결이 안 돼? 네. 에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수학하는 사람도 분석은 잘했는데 그 다음 거 뒤에 하려고 하는데 아직 한계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미 남이 주어진 문제를 풀기만 하고 또 학생이 준 문제를 분석만 하는 것을 넘어서 교사는 그 다음 질문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야,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이건 2인 게임이잖아. 3인으로 확장할 수 없을까? 그러면 그 답은 내가 몰라. 사실은. 교사가 답을 몰라요. 답을 알고 질문하는 게 아니야. 확인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관심 있는 애가 그걸 도전을 하겠죠. 초등학생 몰라요. 못해요. 이거를 경기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발표하고 있나? 아마 우리와 같은 옆 타임에 그 과학고등학교 아린이 발표를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자기들 1년간 연구한 거 발표를 합니다. 뭐 그런 건 또 사람마다 또 다르죠. 다만 우리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잖아요. 의문이라도 갖자고. 그게 사고를 유발하는 태도라고, 태도. 네. 이 수업을 마치면서 하나의 내용 정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후속으로 어떤 의문을 가지느냐. 뭔가를 더 알아보고 싶은가. 이거를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말해볼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거 마쳐야 되는 게 우리 10분에 마쳐야 되죠. 시간 없어. 그냥 넘어갈래요. 네,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우리 패들렛에 올려. 네. 네, 올려요. 자, 4조 공유해 주세요. 누가 하나? 네,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네, 저희 자료는 476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각 페그 솔리테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리 좀 더 높여봐요. 안녕하세요. 삼각 페그 솔리테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학적 사고 유형 분석에 대한 발표를 맡은 이인후, 김광중, 전혜준입니다. 먼저 서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 다양한 자료로 제시되고 있는 많은 수리 퍼즐들이 있죠. 그런데 그 해법들이 단지 일부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을 뿐 그것이 최소 이동인지 또는 그 이외의 해법이 더 존재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본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 보다 수학적으로 정리된 일반적인 해법을 찾아 그 해법이 도출되는 과정에 어떤 수학적 사고가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삼각 페그 솔리테어의 해법을 탐구한다. 두 번째, 삼각 페그 솔리테어의 풀이 과정에 나타나는 수학적 사고의 유형들을 분석하되 특별히 표현의 사고가 일반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이론적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그 솔리테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페그란 말뚝을 의미합니다. 이 페그를 옮기는 방법에 따라 위치 바꾸기, 떼어내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의 모양에 따라 직선, 삼각형, 사각형, 십자형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테어란 혼자서 하는 놀이란 뜻으로 보통 퍼즐형의 놀이를 통칭합니다. 송상어는 일자형 페그 퍼즐 형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해법에서 각각의 표현 형식이 보여주는 일반화의 가능성과 그 속에 나타나는 수학적 사고 및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상원 외 3인은 직선형 페그 퍼즐 과제에서 보여주는 대수적 일반화 과정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룰 유형은 일자형에서 최소 이동 횟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삼각형 모양에서 건너뛰면서 제거하는 삼각형 페그 솔리테어 퍼즐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삼각 페그 솔리테어란 이런 모양이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수학적 사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미 외 10인이 소개하고 있는 카다기리 시계의 수학적 사고 및 태도를 요약하면 아래 표 1과 같습니다. 표 1을 보시면 내용적 사고, 방법적 사고, 그리고 수학적 태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내용적 사고에는 단위, 표현, 조작, 알고리즘, 개괄적 파악, 기본 성질, 함수, 식 등에 대한 사고가 있고, 방법적 사고에는 귀납, 유추, 연역, 통합, 발전, 단순화, 추상화, 일반화 등의 사고가 있습니다. 또한 수학적 태도에는 자신의 문제, 목적,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태도와 이치에 닿으며 조리 있는 행동을 하려는 태도, 그리고 내용을 간결 명확하게 나타내려는 태도, 마지막으로 더 나은 것을 알아보면서 사고와 노력을 절약하려는 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연구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 페그 솔리테어 퍼즐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페그의 개수를 줄여서, 이는 단순화의 사고죠, 시행착오를 통해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1처럼 아무런 표시가 없이 그냥 탐구하기보다 그림 2처럼 각 페그의 위치를 행과 열에 맞게 기호화하면 탐구하기에 편리하죠. 특히 맨 윗칸부터 각 행에 1, 2, 3, 4, 5를 부여하고 대각선 방향으로 각 열에 A, B, C, D, E라는 기호를 부여하면 이는 기호화의 사고죠. 그러면 사행 A열을 좌표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과 열을 정의하는 방법이나 순서는 바뀌어도 되므로 문자를 앞에 사용하여 간단히 A4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고들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학습자는 본인의 불편을 먼저 느껴서 그를 수학적 기호로 나타내어 보려는 태도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먼저 더 나은 것을 알아보면서 사고 및 노력을 절약하려는 태도를 통해서 더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학습자가 이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 목적,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하려는 태도로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죠. 최종적으로 학생은 내용을 간결하게 나타내려는 태도를 통하여, 이는 표현의 사고와 관련이 있죠. 이 문제를 기호로 나타내면, 즉 일반화할 수 있다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잽과 조희수는 삼각 페그 솔리테어의 8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3과 같습니다. 이는 빈 구멍이 어디서 다일 팩으로 마무리되는 위치가 어느 정도 결정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1번을 보시면 A1에서 스타트하고 A1에서 종료되는 경우가
A3에서 A1으로 팩을 옮기고 다음 C3에서 A3, A1에서 C3 이런 식으로 해법을 일반화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 즉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마무리되냐가 정해진 경우의 수가 총 8가지 방법으로 모두 정의된다고 할 수 있는데, 결론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8가지 방법을 회전하거나 뒤집으면 어느 구멍에서 시작하든 단일 팩으로 끝낼 수 있다라는 게 보이시는데요. 즉 이 8가지 방법이 표현의 사고, 즉 기호화의 사고를 통한 일반화, 해법의 일반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법이 팩의 퍼즐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삼각형은 점대칭, 선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이 8가지 방법을 회전하거나 뒤집으면 어느 시작점에서도 삼각 팩의 솔리테어 퍼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 경로는 일일이 일렬로 쓰기보다 각각의 이동에서 출발점을 상단의 도착점을 하단에 기록하고 빠지는 팩의 기호를 기록해주면 또 다른 해법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공통점을 찾아 일반화하기에도 용이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직선형 팩의 퍼즐을 확장 및 변형하여 삼각형 퍼즐이 됐는데, 이 퍼즐에서 표현의 사고와 일반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퍼즐의 해법을 다양하죠. 그 해법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알고 있는 것은 유용하지만 모든 경우의 해법을 수리적 탐구하는 과정은 흥미와 호기심을 넘어 도전감을 갖게 합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래서 이제 다른 조의 해법도 분석하고 다른 이미 미리 해놓은 사람들의 해법도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해법들을 모아 그것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에서도 표현의 양식이 주는 좋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김수미 외 12는 이를 표현의 사고라고 하였고, 교육부도 수학적 지식의 적용 및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 중 하나인 일반화를 수학의 중요한 특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화란 수학적 지식을 적용하고 그것이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추상화된 개념을 보다 확장된 넓은 범위에 적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문제나 과제로 제시하는 표현의 양식뿐 아니라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해내는 다양한 표현의 생각은 해법의 일반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참고문헌은 이러합니다. 와, 네, 수고했습니다. 와, 이 어벤져스 팀의 발표 였습니다. 4조를 제가 제일 걱정을 했는데 4조가 완벽하게 미션을 수행해냈습니다. 얼굴 내밀어 빨리. 전현주 선생님 얼굴 어디 갔어요? 이인우 선생님 어디 갔어요? 잠시만요. 네, 네, 잘했습니다. 혹시 보충하고 싶은 말 있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현주 선생님 얼굴 안 내밀어도 돼? 안 내밀 거예요? 잠시만요. 예, 혹시 다른 조에서 질문? 질문해 주세요. 질문이 없네요.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그러면 4조의 내용이 누가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남이 다 해놓은 것들을 그냥 갖다가 왔죠. 그대로. 이거는 영상에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수학적 사고를 대입을 시켜서 분석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새로운 해법을 만들고 뭔가 새로운 것을 리크리에이션 해내는 것은 교양 수준이고, 여러분은 이제 그 심화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넘어 수학적 사고를 뭔가를 이해를 한다고 할 때, 조금 전에 3조 할 때도 이야기했고 그 앞에도 다 이야기했지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4조가 그것을 하나씩 설명하는 걸 보니까 아주 내가 원래 기대감을 조금 낮춰놨더니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훌륭해요. 잘 분석을 하셨고 발표를 잘 하셨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확장되면 좋겠는데, 자,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게 15칸이잖아요. 5층이잖아요. 5층. 6층으로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법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그거 생각해봤어요? 6층으로 확대하면 아니 4층이면 10칸만 더 되잖아요. 그게도 되고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칸이면 다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3칸이면 다 빠질 수 있을까? 최소 조건이 만족하려면 최소 몇 칸이 되어야 될까? 또는 이 층수를 늘리면 해법은 가지수는 더 많아지죠. 현재 지금 5층이니까 총 15개고 처음에 하나 빼놓고 시작하고 맨 마지막 하나 남으니까 건너뛰는 것은 13번일 거예요. 그 13번인데 이 최소 이동은 13번으로 딱 끝나. 다만 거기에는 서로 다른 해법이 모두 몇 가지냐? 8가지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이 속에서 그걸 해법에 찾아나가는 과정들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아까 제안했던 거, 이 지금 선행연구의 조이수나 뭐 제프가 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이 가로로 나열해 놓으면 보기가 힘들다. 이걸 차라리 세로로 출발점과 도착점을 넣고 빠지는 걸 요걸만 카운팅하면 13개가 빠지는 게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럼 출발, 도착, 출발, 도착, 출발, 도착 위아래로. 그러면 가운데가 쫙 빠지는 거고, 그죠? 이렇게 놓으면 그 빠지는 것들의 어떤 패턴도 보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이 일반화를 찾는데, 표현이 이거 전부 다다라는 걸 찾는데, 또는 해법을 찾는데 미치는 영향, 이게 제목도 잘 맞는 것 같아. 아주 좋아요. 연구자의 자질이 있는데 대학원으로 가봐요. 몰라. 하여튼 여러분들은 지금 잘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자신들의 능력이 많이 이렇게 일부러 낮췄던 것 같아.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아주 칭찬해드리고 싶고 모든 조들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제가 기대한 이상으로 다 잘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발표에 그 본문에 다 넣지 못하고 설명을 한 것은 각 조들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1조는 문제의 해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맨 밑에 4조는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는 데 맞추었고 그다음에 3조는 확률 분석가를 넣었고 그다음에 이제 님게임이라는 그것에 이제 일반화의 일반화 사고에 맞췄고 맨 4조는 일반화를 위한 표현의 사고에 맞췄고 이게 얼마나 다양하고 좋아.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한 모둠만의 잘함이 아니라 전체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서로 보니까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멋진 것 같아. 여러분 2학년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여러분 분명히 지금 대학원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물론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더 기법도 필요하고 또 수학교육의 어떤 이론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대단한 역량이 보이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국제학술대회에 경인교대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했는데 사실은 내가 억지로 참여하라 그랬죠. 졸업 논문 대체시켜준다고 억지로 그냥 코 깨어서 들어왔죠. 처음에 어땠어요? 힘들었죠? 여러분 기말고사 앞두고 이거 영상 찍느라고 힘들었죠? 목소리 켜줘봐. 네. 네. 나 실컷 욕해 빨리. 난 욕먹어도 싸.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난 참 좋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우리 저기 오전반에도 오셨던 인도네시아 선생님 아직 이번에도 또 오셨는데 welcome. Thank you for joining us. 예. 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 사실 안 와. 여러분들 관심 없어. 근데 이분은 왜 오셨을까? 교사 교육에 관심 있나? 여러분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너무너무 잘했고요. 다 졸업시키고 싶어. 여러분 지도교수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한 학기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조금 참으려는 아까 발표할 때 자꾸 그런 말 하더라. 일반화하려는 도전해보려는 나를 닮은 것 같아. 그렇죠? 내가 강조를 하니까 그랬나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려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만하고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박수. 우리 저기 전체 단체 사진 하나 찍어요. 단체 사진.